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야, 난방비 문제는 약간 또 정치적인 이슈로도 되는 모양이네요. 채팅창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교실은 또 난방비 알아봤으니까 또 전세 알아봐야죠. 이런 건 다 2% 있을 때 있어야 되는 건데 2%가 없을 때 또 뜨거운 주제들을 하네요. 오랜만에 최상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뭐 합니까? 전세? 그냥 시장 업데이트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역전세난. 요즘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죠. 네. 더 떨어집니까? 아니지. 뭐 오자마자 막 작두를 태우시고. 일단은 예. 지금 현재 그 상황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화면 잠깐 보시면 이거 저는 PDF를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집이 됐지? 예. 네. 화면 보시면은 이게 16년부터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이제 추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예. 2016년에도 사실 매매 전세가 그 이전에 좀 엇박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주택 시장 약세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어쨌든 막 그렇게 동행한다는 느낌은 없긴 했어요. 매매 시장 굉장히 짙은 색이 매매선이고 이제 옅은 색이 전세 가격 월간 변동률인데, 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19년 중후반기부터 매매가 전세가가 굉장히 동행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2년 들어서부터는 이제 매매 전세 모두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세가 하락세가 더 커졌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표 보면 19년 1월 이전에는 두 사이의 어떤 상관도가 좀 떨어지는데 네. 그 19년 1월 이후에는 그래. 되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 특별한 왜 이유가 그렇습니까? 있나요? 그러니까는 그게 오, 예리한 질문이었나 봐. 아니요, 최 작가님 지금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 질문 다 준비하셨죠? 자주 받았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예. 그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매 가격이 강세로 전환했던 그런 기간이었어가지고, 네, 그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세 그러니까 이제 또 갑자기 또 과거 역사 시간이 되는데, 자, 네. 19년 이전까지 주택 시장의 가장 거대한 테마는 이제 공급 부족 이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제 맨 처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굉장히 권장 제도였기 때문에 예.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등록만 하면은 전반적인 세제 혜택을 다 회피할 수가 있으니까 네. 주임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예. 반대로 전세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은 그래도 꽤 안정세를 유지를 했고, 안정되고. 네, 매매가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네. 예. 그런데 18년 9.1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를 시작하고, 네. 그리고 결국 정책의 골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갔거든요. 똘똘한 한 채로 가라. 그리고 2019년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똘똘한 채로 가도록 이제 종용이 되게 되는데, 네. 이 기간에 있었던 현상이 뭐였냐면은 1주택 갭 투자가 이때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니까 예.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니까 한 채는 한 채여야 되는데 주담대는 안 나오고 전세 대출은 나오고, 그러니까 2018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저희가 전세 대출 총액이 연간 2018년, 2019년에 1년에 40조 이상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예. 이게 모든 대출 중에서 가장 큰 그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전세를 가니까 전세 대출 받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통계 보면은 본인 전세 4억짜리를 5억으로 높이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4억 대출을 받는 거죠. 자기 돈 4억으로 전세를 사던 임차인이 예. 임대인과 5억으로 상승 계약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신규 계약이니까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여기에 이제 80%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4억을 그대로 유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서 아하. 요 4억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갭 투자를 하는 1주택 갭 투자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을 해요. 왜냐면 높여서 이제 그렇겠네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그리고 20년엔 이거 말고도
이제 임차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19년부터 나타났던 추이는 1주택 추이였고 예.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다주택 세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년부터는 뭐 이런 구분할 것 없이 20년부터는 주택 가격의 코어 키팩터가 유동성이었고요. 유동성은 전세랑 매매 양쪽으로 다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차법 개정하는 거는 저 요 구간 커서 어디 갔어요? 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네. 요 구간 음. 요 구간 치솟는 게 이제 임대차법 아. 그 개정했던 구간이고 네. 그래서 전세는 더 초과 상승했죠.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전세가가 그 극단적으로 강세로 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도 했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출 조달 금리가 별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같이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갭 투자, 네. 갭 투자가 많이 할수록 네.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할 방향으로 다주택자가 움직이겠네요. 주택을 주로 취득할수록 임대 공급이 이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컨셉이 되는 거고 예. 1주택이 주택을 이제 신규로 갈아타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그런 흐름이 갈수록 결국 좀 실수요자 마켓이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전세 대출은 MB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는데 시장이 죽으니까 서민들 전세를 이때 이제 서민 주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택금융기관을 써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줘야 은행에서 전세대출 빌려주니까 이걸 좀 쓰자 해서 처음 시작은 1조 원으로 했습니다. 네. 2008년 전세대출 총액이 1조 원으로 시작을 했고 2018년에 그게 40조 됐으니까 이제 40배 올라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다음 2018년 이후부터는 어쨌든 전세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올라야 될 것보다 더 초과 상승했고 20년 7월엔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한 번 또 튀어, 한 번 또 튀어. 그게 이제 완전 펌핑을 만든 거죠. 게다가 저금리 제로화 금리 기간에.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언더스탠딩 나와서 이제 꾸준히 했던 얘기는 20년 8월부터 2년 차인 22년 8월 이때가 역전세의 시작이고요. 예. 보시면은 21년 이것도 계속 올랐으니까 이 올라간 부분 뭐냐면 상승률은 둔화되지만 가격은 이때가 더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네. 계속 올라갔다는 계속 뜻이니까. 올라갔다는 거고 상승률만 둔화된 거고 여긴 계속 플러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23년에 갱신되겠죠. 예. 그게 올해인 거고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가 더 역전세 피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우 역전세는 6개월 된 거고요. 네. 이제 1년 반은 해야 되는데 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급격히 상승했던 요 구간의 전세가 급등이 금리와 대출제 그 전세제도 개편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여기서부터 플러스 2년 차 된 때가 역전세 기간인데 요 구간은 다 플러스니까 이제 겨우 시작을 했는데 역전세 이제 겨우 시작을 했는데 아.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저는 갈 길을 멀다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은 전세 2년 전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뜻이네요. 네, 21년에 특히 21년 하반기가요. 네, 21년 하반기 전세는 이제 역대 최대 가격이었고 예. 20년 8월에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올라간 거에서 21년은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21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건 이제 전세 가격이. 시장 전세 가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현재 시장 전세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그 유동성 때문에 생긴 현상이기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때는 전세 대출이 전반적으로 3%면 받을 수가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 갔다가 이제 4%대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한 3분의 2 가격. 2021년 기준으로 3분의 2에서 최대 뭐 한 60% 정도 되는 가격. 그러니까 70 그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가 시장 전세가가 내려왔다는 거지.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신규는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 발생을 하잖아요. 예. 지금은 그냥 시장 전세가에 내려온 걸 보고 있는 상황이지. 그 계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계약한 사람이나 22년 말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20년에 계약했었던 분들이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하신 거고요. 21년 임대차 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1년 하신 분들 하게 되는 그때가
정말 이제 역전세 피크.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역전세의 피크다. 예. 다들 계약갱신 청구를 갱신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아 여기서 갱신을- 같은 금액으로 갈라는 게 소위 개갱권 쓰는 건데 네. 시장 가격이 전세 내려가고 가격이 있으니까 내려갔으니까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할 이유 전혀 없죠. 다 신규 야. 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야. 아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도 중요한데 예. 이게 편집을 이제 하셨나 보네요. 자료를 제가 PDF를 드린 것 같은데 네. 좀 보여드리면은 예. 서울의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요즘에 정말 서울의 전세가 하락률이 더 높거든요.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이런 지표를 거의 처음 봐가지고 주간으로 서울이 전세 1%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보통 월간으로 빠지는 레벨인데 주간으로 빠져가지고 야, 51년 52주 저렇게 빠지면 50%씩 빠지는군요. 네, 그렇죠. 전세 반토막 된다는 거죠, 이 지수는. 그래서 이 지수는 유지는 안 될 거예요. 네. 예, 근데 작년 하반기에 경기권에서 있었던 그 전세가 하락이 이제 이게 1월 7일까지 돼 있는데 사실 1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요 아래로 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네. 예, 내려왔고요. 그래서 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을 그래도 좀 줄이고 있는데 예,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심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 서울이 더 같다.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올랐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서울의 역전세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 역전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왔고 예. 서울 역전세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전초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야, 그럼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겠네요. 전세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지금 미세하게 온기가 퍼진 게 있는데 예. 참 그리고 저도 여기서 나와서 역전세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연초에는 전세 대란이 온다고 다 하셨었고요. 맞죠. 네, 다 기억하시죠? 전세 대란 온다고 했었습니다. 예. 왜냐면 20년 8월에 임대차법 개정했기 때문에 플러스 2년 차인 22년 8월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저도 초창기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예. 언더스탠딩 나와서 이제 5월쯤에 전세 대란 없을 것 같다. 맞아요. 시장 기억납니다. 전세가가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예. 제가 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8개월 전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요런 댓글 정책은 잘한다. 설명도 잘해. 근데 예측은 항상 틀려. 얘가 뭐 실전을 무시하고 이론만 파서 이제 이분은 저를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육식형 정글러인지 주위에 얘기 나눌 부자들이 많지 않던지 우와. 다 틀린 말인데 와. 정책 분석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야, 뭐 이게 댓글을 열심히 보시는군요, 작가님. 댓글은 그냥 열심히는 안 보고 이제 마상은 안 입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예. 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 전세 대란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아. 네 맞는 거죠. 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전반적인 시장이 다 전세값이 엄청 뛰고 전세를 못 구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작가님이 아니다. 이미 2020년 뭐 7, 8, 9 그때쯤에 계약한 물량의 대부분은 시장 네. 가격을 반영했고 예. 아주 일부분 뭐 한 20% 정도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낮은 가격에 됐기 때문에 그 충격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네네. 뭐 그런 근거로 그때 전세단에 없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기억이 신규 나는데 80, 갱신 22니까 네. 비중 자체가 작은데 음. 추세 자체는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 네. 그 20의 그 부담조차도 작아지는 거죠. 네. 오히려 신규 80이 2년 차에 열리는데 빠져버린 상황이니까 이게 역전세가 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때도 신나게 욕을 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 결과적으로 맞았다. 한경 기사처럼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걸 전개하는 과정인데 네. 이제 너무 결과 지상주의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렇게만 하면은 뭐 결국은 뭐 다 틀렸죠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전세 대란이 안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네. 이제 하반기 돼서 네. 그리고 이때 제가 8월에 언더스탠딩 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역전세가 시작을 했고 이제 1년 반 갈 것 같다. 그래서 23년 전망을 제일 빨리 한 케이스가 돼 버렸어요. 예. 그냥
23년 전망도 쉬워진 거죠. 아, 전세대란 20년 8월에서 21년 12월이니까 역전세는 플러스 2년이 22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 것 같다. 예. 이게 전망을 다 끝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해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가 빠지는 지역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수도권 약세가 나타나니까 서울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큰 먼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 송파나 강동에서 좀 조정이 있었지만 뭐 송파 강동도 이제 뭐 바닥 다지고 있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전세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서울이라는 거는 뭐 저기 전반적인- 그 소위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는 용산하고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세 개 예. 지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 지역도 다 일제히 빠져. 근데 더 충격은 뭐냐면은 네. 저는 최근에 현장 답사를 많이 가잖아요. 예. 경기권에 있는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뭐 3억 원대 전세이고 매매가가 5억이었는데 2020년, 21년을 겪으면서 전세가가 5억 5천 됐고 매매가는 9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80% 상승한 거죠, 2년 동안. 예. 그게 작년 말에 조정이 일어나서 다시 매매가 5억 됐고 네. 전세는 3억 됐어요. 네. 그러니까 3억이 5억 갔다 3억 된 3억 거죠. 된 2억인 거.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2억도 좀 큰 데고 어떤 데는 이제 몇 천만 원 역전세예요. 근데 서울의 전세 가격은 뭐 이제 지금 단위가 이제 몇 배 크잖아요. 단위가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정말 꽤 크다는 거죠. 음.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가끔 역전세라고 난 단지들을 좀 보면은 예. 2년 전 전세 가격 대비 지금 빠져 있는 금액은 몇 천만 원이 평균 금액은 데가 많은데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전세 가격이랑 21년 기준으로 이제 빠진 걸 보면은 몇 천이 아니라 몇 억이란 말이죠. 지금도 몇 억씩 빠지는 데들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게 중요한 건 그게 계약을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예. 21년 전세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직 안 왔어서 아하. 지금 이제 임대인의 현금은 문제 아직 발생 안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그래서 올해 전세를 세팅하는 거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반등하기를 원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정부도 이걸 알고 있죠. 정부가 모를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저께 대책도 냈지 않습니까? 네. 대출해 준다. 전세 쪽에 대출을 내기 시작했죠, 드디어. 네. 왜냐면은 서울의 전세 가격이 1%씩 빠지는 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 네. 금액도 크니까 하여튼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가 매우 이슈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역전세 클라이막스 내가 1년만 봤는데 네.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뭔가 시장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그 사고는 이제 너무 아하. 조속한 낙관이 아닌가. 왜냐면은 올해 5월, 6월 전후로 그때가 이제 역전세 피크가 될 텐데 그 결국 이 그래프 차트가 요때 21년 말에도 올랐잖아요. 예. 이 올라간 저 때 거래했던 것들이 다 풀려야지 전세대 아. 저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아직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책도 많이 발표하고 특히 뭐 대출 규제도 많이 풀어준다고 하고 하니 그 전까지 바짝 얼어있던 시장이 최근에 약간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네.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 말씀도 좀 드릴게요.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보여드리면서 좀 가고 싶은데요. 예. 이 저금리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은 그냥 1% 포인트가 변화해도 그 예를 들면 월세 200만 원이 창출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예. 이게 그러니까는 6% 시장 금리면은 전세 4억이면 돼요. 4, 6, 24 하면 되니까요. 네. 4억을 예치하면 6%를 받아서 2,4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각 퍼센트는 1% 포인트씩 올라가는데 이 오른쪽에 점핑하는 거는 5로 바뀌면 4억 8천으로 8천 오르고요. 4%로 바뀌면 6억으로 1억 2천 오르고요. 예. 그리고 3%로 바뀌면 6억이 9억 8억 돼요. 낮은 금리일수록 반영도가 네, 왜냐면 이렇게 강해지는 지수적으로 거죠. 이렇게 예. 이제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볼록성. 네, 아래로 볼록해서. 예. 그래서 이게 점점 더 1% 낮아질수록 이제 너무 볼록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제 이론상으로 무한대로 올라가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타임라인이 있는 건데 저희가 2% 중반대 전세가에까지 갔었거든요. 네. 전세 대출 금리까지.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6 갔다가 4 오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랑 4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야, 저렇게 보니까 그러네. 뭔지 아시겠? 예. 네. 12억에서 네. 6억 원. 맞아요. 그러니까 있네요. 그게 그러니까는 12억이 4억 갈게 12억이 6억 가는 거죠. 아. 그래서 12억이 4억 가나 6억 가나
어차피 꽤 큰 금액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 주인은 8억을 준비하던 6억을 준비하던. 네, 8억을 준비하는 6억을 준비하는 또 부담이라는 겁니다. 저 말은 네. 요즘 시중 금리가 네. 좀 피크치고 약간 내려가는 분위기여서 이제 운기가 다시 도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도 옛날 2021년 그때에 비하면 금리가 네, 이렇게 훨씬 이렇게 높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에서 요 밑에 누워 있는 배 부분에서 여기서 이만큼 가니까 우리 해피한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낙관하는 것 저 같습니다. 표대로라면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 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행히 이제 3분의 1 토막에서 반 토막이어서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현실은 이제 3%대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이 뭐 이제 4 가는 거에서 8이 6 가는 거니까 물론 네. 이것도 8이 6에서 아니면 요 중간 정도 있으니까 예. 이제 한 8억에서 5억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작진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월세 200만 원 기준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전세가가 더 높았으니까 예. 이제 금액 차이가 큰 거고요. 그 충격이 아직. 네, 실제 실거래가에서도 요즘에 그래서 일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건 그냥 제가 현장 답사를 갔던 샘플 단지인데 네. 이 빨간색 선이 아파트 실거래를 표준 이용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피디님.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아실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 때 아실 언급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예. 사용은 오케이를 받았고요. 요 기간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장 가격으로 전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때 이제 그 전세 대란이 있었던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억 전세가 이제 4억 조금 4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역전세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빠지는 저 구간에 경기도의 어떤 사례인가요? 네, 수도권 사례죠. 이렇게 진입을 했죠. 매매 가격도 그냥 물론 굉장히 우상향을 했는데 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펌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거래가 이렇게 기울기가 드라마틱하게 한데 요즘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빠졌다가 두 틱 올라가니까 막 이런 그런 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가 이제 온기가 돌았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예. 근데 요 기간에 2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2년으로 제가 끄는 건데 네. 야.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한 6개월 지난 거잖아요. 네. 6개월 지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전세 대출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회색 바는 그냥 잔액인데 이 노란색 선이 중요한 의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노란색 선이 18년도에 30조 그리고 2019년도에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이 두 개 연도에 거의 3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빌렸고 20년에 이제 30조가 넘었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치솟았잖아요. 원래는 전세 대출은 1년에 그 5조 원 정도 빌리는 돈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2018년에 9.13 발표하고 똘똘한 한 채로 전향을 하면서 이때부터 1주택 갭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요 기간에 이제 전세 대출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서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시장의 그 저평가 고평가를 얘기할 때 제가 GDP 대비 보면 좋다 예. 해서 이 선을 자주 이제 보여줬었는데 예. 이게 21년 말까지 데이터가 나와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현재 21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22년이니까 22년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예. 22년 건은 올해 12월에 나와요. 예. 그래서 22년에 7% 정도 빠졌으니까 네. 한 500조 날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택의 21년 말 기준으로 6,5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 정점일 때요. 네. 당시 GDP 명목으로 2,000조니까 이제 GDP 3.2배고 이게 사상 최고 기록을 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그냥 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그림을 저는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아까 그 장 기자님 질문이 결국 답변이랑도 연결되는 거여서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결정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년부터 유동성이라는 건 부정 못할 사실이고 그 유동성은 결국 제가 늘 얘기하는 대출이잖아요. 예. 근데 이 유동성이 옛날에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보시면은 2000년에 이 숫자 보이시면 26조 빌렸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계가. 예.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한 4배 이상 비싸야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빌린 거죠. 그리고 99년이 그 주택담보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을 민영화한 연도거든요.
그래서 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99년에 주택담보대출 민영화를 했고 그래서 담보대출을 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상 첫 번째 레버리지 사이클이 이때 왔어요. 예. 그래서 26조 빌리다가 49조 거의 뭐 이제 점핑하죠. 그 2002년에 62조 빌려버리고요. 예. 그리고 이때 이게 주택 담보 대출인데요. 판매 신용이라 그래서 카드도 여기서 몇십 조여가지고 이게 이제 2003년에 카드 대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충격 한번 받았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정상화했는데 예. 그 전까지 우리나라 가구가 연에 5조도 잘 안 빌렸던 가구인데 60조까지 올라가는데 한 4, 5년 걸렸고 유동성 폭발했고 예. 신용 대출까지 하면 그래서 이때 카드 뭐가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때 주택가가 올라가요. 예. 가게대가 돈 빌리면 집을 사니까요. 그래서 01년, 02년, 03년, 04년, 04년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주택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GDP는 가계소득이고 예. 주택 시총 주택 가격이니까 음. 제 소득 올라가는 것보다 주택 가격 올라가는 게 빨리 더 올라갔다는 빠른 뜻이죠. 거죠. 예. 요 기간에 이게 레버리지 사이클 첫 번째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버리지 사이클 2010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이제 이게 숫자가 하나씩 밀렸습니다. 예. 이게 22년이에요. 요 올라간 거는 15년입니다. 15년. 예. 14년에 빚내서 집사라는 이제 얘기. 네, 배경화. 그 완화적인 게 있었고 그래서 64조 빌리다가 갑자기 가계가 113조로 2배 빌려버려요. 야. 그리고 16년에도 130조 역대 최대 대출 빌려버리고요. 그래서 예. 17년에 보니까 이거 100조 이상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자산시장 과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대출 규제를 써서 58조로 낮춰놨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유동성 터지면서 다시 126조 2년 연속 빌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지금 굉장히 유사한데 사실 두 번째 레버리지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두 번째 레버리지 사이클에 이렇게 2.1배에서 3.2배로 치솟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게가 은행에서 돈을 잘 빌리는지 결국 대출이 주택가액과 굉장히 유상관한 그런 키팩터가 되는 건데 네. 작년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9조 원 갚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9조 원을 갚은 거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고요. 제가 이거 20년 넘게 데이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매달 보는데 작년에 시작부터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힐 줄은 몰랐는데 가게가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갚는 걸 보니까 이제 가게 유동성이 말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가게 순 감소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22년에 하락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가계대출 이 순증이랑 주택가격 상승률 그냥 KB 걸 그려보면은 이게 검은색 선이 빵프로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01, 02, 03년에 대출 증가를 엄청 높았을 때 주택가격 상승률 엄청 높았었고요. 그리고 03, 04년에 대출이 급감했을 때 이제 약세로 갔었고요. 낮아졌고. 다시 예. 05, 06년 레버리지 사이클 올라오니까 그렇겠죠. 치솟았고요. 예. 그리고 07, 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 이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15년부터 대출 증가가 다시 일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강세를 띄었고 오로지 딱 하나 2019년에만 대출이 감소하면서 조금 약세였는데 코로나 2년 동안 초강세 그리고 이때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2022년 그 감소는 네. 워낙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때 금리가 너무 비싸서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구성을 보면은 예. 신용대출이 순수하게 23조 원 감소를 했는데 예. 카카오뱅크 주변을 보면은 갚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카뱅 신용대출이랑 KB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많이 어마어마하게 갚았죠. 쓰다가 예. 금리 갑자기 높아지니까. 3.8인 줄 알았는데 막 6.9, 7.4 때려버리니까 뭐야 하면서 이제 갚았죠. 이게 전국적으로 23조 갚았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금액이 23조 갚으니까 전세 대출도 한 9조 늘었고 집단 대출도 9조 늘었고 정책 모기지도 9조 늘었는데 순수 감소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럼 대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월간으로 이걸 발표를 해줍니다. 월별 가계신용은 대출 플러스 신용 그 카드. 대출은 이제 은행과 비은행에서 빌리는 저희가 말하는 대출. 근데 여기 보면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지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제, 오, 자체 확대. 네, 제가 한번 네, 그냥 어차피 예. 보시면은 예. 이게 20년 1월, 2월, 3월 월에 얼마씩 빌렸냐면 월에 10조 빌렸습니다. 2월, 3월에 코로나
이제 터지니까 이게 5조 원으로 내려가요. 4월, 5월에. 이때 제가 3프로 TV 열심히 나와서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위에 전체전 이거는 단위는 조원입니다. 조원. 예. 월에 가게가 얼마나 돈을 빌리냐. 아까 저희가 연간으로 받지 않습니까? 예. 연에 60조냐 120조냐 뭐 이런 걸 받잖아요. 음. 근데 20년의 흐름도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2020년이 됐어요. 2020년이 됐는데 코로나는 1월 말부터 이제 좀 확산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 3월 정도 됐을 때 그 굉장히 이때까지는 나름의 낙관론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한 4월, 5월에 진짜 뭐 세상이 멸망한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이 보수적으로 변했거든요. 예. 근데도 그때도 5조는 빌렸어요. 음. 그러니까 5조 빌리면 1년에 60조 빌리는 거죠. 예. 그럼 가계 신용이 2,000조라고 하면 60조는 3% 대출 증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 성장하는 나라에서 3% 대출 증가는 그냥 루틴한 거고 예. 정부 목표도 4% 대출 증가예요. 4%는 대출 증가할 만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19년, 20년에 6%씩 대출이 증가하니까 6%는 선 넘은 것 같아 이러면서 4%로 좀 줄이자 예. 이러면서 DSR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시면은 와 이거 뭐 막대기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치솟은 거는 SK IT 청약 때문에 증권에서 돈 네. 엄청 땡겼다가 예. 그 다음 달에 갚았죠. 예, 갚은 거고요. 예. 그래서 순증으로 보면은 계속 거의 한 10조 원대 레벨 유지하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격 엄청난데 보시면 요때부터 줄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이게 2000 12월입니다. 12월. 2021년 12월. 예. 예. 그리고 1월이 되면서부터는 신용을 다 갚아버려요.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 바가 신용대출인데요. 네. 신용대출 일제히 상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22년 상반기부터. 아하. 전세대출이랑 주담대는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되니까 하는데 일단 대출금리 튄 것부터 먼저 상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진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상환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게 그 시장에 대한 감은 그 어떤 전문가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네. 여기서부터 낌새가 이상하니까 줄이기 시작하더니만은 약간 예. 돌아섰다 생각하니까 바로 갚아버리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은 또 계속 열심히 갖고 있는데 네. 요 검은색이 저게 뭐냐면은 뭡니까? 검은색이. 이게 정책 모기지라는 거예요. 정책 모기지는 뭐냐면은 작년에 9월부터 안심 전환 대출 제도라는 걸 씁니다. 예.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6%인데 응. 안심 좀 전환 싸게 대출은 해주는 거죠. 더 싸게 할 테니까 이걸 써라. 우리가 1년에 20조를 올해 20조, 23년 20조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9월부터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9월에 0.1조 신청을 해요, 가게가. 이 안심 전환 대출 나오자마자. 예. 근데 10월 달에 1조 원을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야 이거 안심전환 대출 0.1조 나올 때는 정말 그 손톱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10월에 1조를 빌리니까 이게 조 단위를 빌리면 일단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뭔데 안심전환 대출 이렇게 좋아하나 이러면서 빌렸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안심전환 대출 빌리면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은 종전 이제 주담대랑 전세를 갚아버렸네. 예 왜냐면 그렇게 안심전환을 했어요. 대환하라는 했으니까.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때는 2조 5천억 빌렸는데요. 11월 달에. 예. 2조 5천억 빌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0.6조, 1.6조 갚아버려요. 예. 그리고 12월에 보시면 어마어마한데 12월에 4.8조 빌리거든요. 네. 한 달에. 저것도 다 안심전환 대출. 다 정책 모기지. 안심전환 대출하고 보금자리 론을 저희가 다 묶어서 정책 모기지라고 하는데 예. 보시면은 종전 대출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와 진짜 우리나라 가게는 이제 대출 제도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다. 엄청 빠삭해요. 그냥 적당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 제도가 9월부터면 9월부터 바로 신청하고 어저께도 특례보금자리론 시작하니까 3,000명 갔다지 않습니까? 네. 4억씩 빌렸다고 하면은 다운됐잖아요. 4억씩 빌렸다고 하면 하루에 1조 2천억 신청한 거예요. 예.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방이 더 크죠? 예. 그래서 12월에 가계 순 대출 감소가 3조 1천억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돈 중에서 일부는 안심 전환인데 일부는 보금자리론이거든요. 예. 근데 올해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작을 했죠. 시작했죠. 네,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작을 했고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 소득 상관없이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 데이터가 2월부터 튀겠네요. 예. 그쵸? 그러면은 2월부터 이 데이터가 어떻게 튈지 방향을 보면 되는 건데 아하. 근데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튈 거라는 그런 부분을 전 이미 언더스탠딩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6억 원 이하 주택의 시세가 45% 이상 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2020년 이전 시세로 갔던 지역들 중에서 전세 시세도 하향한저가 다 끝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일부 있는데 예. 이런 데서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가격에 대한 시장의 합의가 조금 이루어지는 거고 예. 이쪽에는 정책 모기지가 있다. 그렇죠? 근데 9억 원 넘는 고가주택구는 세그먼트가 달라서 네. 여기는 이런 게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고 이제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예. 그리고 1월 말부터는 유동성이 좀 더 공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게 상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둔화되고 시장 거래가 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 서울 전세가가 주간 1%씩 빠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다음은 제 말하긴 싫은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기가 돈다고 그 좋아할 상황일까 아니면 지금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일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올해가 끝나면 끝입니다. 예. 이 역전세의 파고도 올해가 끝나면 다 끝일 거고.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그 수급 밸런스로 돌아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올해 겨우 이제 1월인데 예. 그 너무 좀 빨리 종결시킨 게 있지 않나. 네. 갈 길이 머네요. 전세 가격이 매우 중요한 팩터가 되겠네요. 올해 부동산 시장. 네, 올해 부동산에서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세 대책이 나올 법한 상황이고, 지금 정부는 그 정부 정책 발표한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최 작가님 나오셔서 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 완화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대체로 그 전까지는 분양주택 신규 분양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네. 둔촌주공을 비롯하여 맞습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뭐 금융회사랑도 연관이 돼 있고 PF라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여튼 정책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밀어줄게. 여기는 네. 망가뜨리면 안 돼. 네네. 그런데 부동산 기존의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뭐 약간의 관망 자세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정책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 그냥 약간 무차별적으로 지금 규제가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어제 발표된 것도 그냥 대출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LTV도 풀어주고 그거는 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는 그 분양 시장에서 네. 일반 부동산 시장에까지 규제 완화를 확대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의 금융규제 완화는 기재부 중심이고 저는 기재부랑 국토부를 이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네. 이번에 1월 30일에 중국발 비자 입국 중단도 외교부가 막 발표한 걸 보니까 와우, 장관의 그 재량이 엄청나게 예. 넓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총리가 불을 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기재부는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 금융 산업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건 그냥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죠. 엄청 예민하죠. 엄청 예민하고 그리고 국토부도 그거 이제 미분양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그 지시한 미분양 6만 8천 가구 그 네. 선도 있었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장기 평균 선으로 그게 넘어가면 약간 안 좋다 이렇게 봤었던 건데 사실 미분양은 그냥 1년에 공급하는 주택이 10%만 미분양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잉여라고 좀 봐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 해제의 역설이어서 분양가가 더 올라가니까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아직은 분양 경기 해소 차원의 규제 완화가 좀 더 많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 가격 부양 차원의 규제 완화는 좀 없어 보이고 동시에 원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LH 공사가 하고 있는 매입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 가격이 적정하냐 약간 이렇게 또 한번 태클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전수조사하라고. 그래서 매입 임대 주택 사업들을 이제 LH가 꾸준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꼭지였는데 이제 그런 주택의 매수 주체를 또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좀 혼재돼 있다 보거든요. 여전히. 결국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부양 정책은 공급 속도 조절이거든요. 현재는 공급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게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기존 자산 시장에 대한 그런 부양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설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대응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랑 부동산을 정확히 구분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주택 공급 정책을 폈었고요. 공급하지 말자. 음. 근데 요즘에 대구에서 인허가 중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대구에서 이제 미분양이 너무 적체되니까 단기적으로 인허가를 중단한다. 예. 이런 게 이제 공급 중단 정책이 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근데 대구 한정이죠. 대구의 전체 미분양의 4분의 1이 대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정책은 앞으로 보긴 봐야 돼요. 전국적으로 이런 공급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이슈긴 하지만 현재는 그냥 무게추는 8대2로 건설 경기 쪽에 더 부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역전세난이 올해는 하여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럼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게 올해는 예상되는 시나리오고 네. 올해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월세 선호 현상이 있어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월세가 이제 좀 고평가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올해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월세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전세대출 조달금리도 21년 말이 피크였고, 22년 말이 피크였고, 23년은 사실 시중은행 금리도 내려오고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거와 무관하게 역전세 2년 전 계약 가격 대비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고, 올해가 끝난 상황에서는 현재 월세 임차료 레벨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그때 밸런스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월세는 좀 내려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올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은 이제 예. 집 사는 거는 뭐 이제 사셔야 되는 사람은 사셔야죠. 예. 근데 가격을 잘 보시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을 재려는 것보다는 가격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게가 지금 지상 최고 전문가라 생각하거든요. 예. 미분양도 작년 11월부터 늘어난 거 아세요? 재작년 11월부터 21년 11월부터 미분양 튀었고 21년 11월부터 대출이 줄어요. 예. 22년 되니까 전부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2년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하면서 다시 펌핑 시킬 때조차도 예. 가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가계 대출이 월 6조 원 이상 늘어난다면 가계가 시장을 강세로 보는 거고, 그리고 정책 모기지는 인위적인 대출 증가다 보니까 예. 그거를 순수하게 주담대로 볼 수는 없어서 약간의 버퍼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금액은 좀 커질 것 같은데, 시중은행 대출금리 6조 원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팁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상욱 작가님, 야 오늘은 뭔가 유독 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 감사합니다. 많고. 네. 제가 그동안 너무 말로만 풀어서 다른 분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나도 예. 데이터 보여드릴 게 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예, 최상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